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최영성 교수입니다. 직당 신영국의 학문과 춘추대의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마지막 시대의 어른들의 삶이라고 하는 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지은 것입니다. 우선 밑에 한 시를 좀 읊어보겠습니다. 치시간호 지불추 음상고금 흥망사 일모도원 차홍탄 일부춘추 안두치. 자,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환과 어려운 일 중처받은 때, 그 태어나신 1886년부터 이후 얼마나 일련의 사태들이 숨가쁘게 돌아갔습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죠. 그래도 뜻을 잃지 않고 고금의 흥망사를 읊조리며 생각하셨네. 날은 저문데 갈 길은 멀어. 일모도원이란 유명한 말이죠. 이 직당 선생은 일모도원이란 말을 자주 쓰셨고 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늘 탄식이 바로 일모도원 넉자에 있었습니다. 날은 저문데 갈 길은 멀어 직당왕의 탄식이 깊은데 한질의 춘추경이 책상머리에 있었구려. 자, 이 직당 선생의 학문적 근거, 존화양의의 근거는 바로 춘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다가 한질의 춘추가 책상머리에 있었네 라고 읊은 것입니다. 직당 선생의 일생을 또 학문 정신을 어떻게 제대로 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마지막 시대의 어른들의 삶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직당 신영국의 일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신영국 선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은 1869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81세를 사셨죠. 경술 국치 당시 순국한 의당 박세화 선생의 문인입니다. 28세 비교적 늦은 나이에 박세화 선생에게 나아가서 사제의 의의를 맺었습니다. 또 의당 선생이 순국한 뒤에는 동문이자 선배인 회당 윤흥선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의당학파의 기반을 다져서 후일 의당, 회당 이 두 분과 함께 3당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이 직당 선생은 도를 지켜서 세상을 구제해야 한다. 수도 구세라고 하는 일념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이분의 일생은 지성 두 글자로 얘기하면 잘 맞을 것입니다. 당시로 말하자면 유교 망국론이 큰 흐름을 이루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에 유교가 다시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외침이 매우 강렬하였습니다. 직당 선생은 춘추의 존화양의론에 따라서 서양의 정치적 문화적 침략을 경계하고 동방의 중화, 이 직당 선생은 동화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중화인 우리 조선을 지켜서 인도를 다시금 바로 세워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스승 박세화 선생이 순국하기 직전에 예의조선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썼죠. 이 네 글자는 직당의 일생을 대변하는 구호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의당학파는 박세화 선생이 순도한 이후에 저는 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순국이라고 합니다만은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에 따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도죠. 단순하게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보다도 순도라고 해 맞습니다. 순도 이후에 회당 윤흥선이 스승의 유지와 유업을 이어받아 학파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직당 신영국 선생이 다시 그 뒤를 이어서 기초를 굳혀나갔던 것입니다. 그 직당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후학 한 분이 만사를 지었는데 그 만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회양당 우직당 상전 일맥체부양 의당 회당 양당에다가 직당까지 서로 전해준 것은 한 줄기 부양이었다. 이 한 줄기 양맥이란 얘기예요. 양맥. 서양 세력을 의무로 본다면 이 동양의 전통 문화, 조선의 예의조선의 문화를 갖다 양으로 본 거죠. 그 양맥을 갖다가 붙들어 이렇게 세는 것이 바로 부양이죠. 짧지만 직당 선생 또 더 나아가서 의당 회당의 정신세계를 너무나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직당 신영구 선생의 일생을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직당의 일생은 수사선도로 일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죽음으로써 선도를 지키려 한 데서 그의 지성정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성성자, 이게 지성이라고 할 때 성자를 빼놓으면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직당 선생은 도를 지키고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을 존화양이 척사위정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은 처한 시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든지 이렇게 존화양이 척사위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고 판단한 거죠. 이 두 가지 명제는 시대적 명제입니다. 유교의 원리적인 면을 중시하면서도 아울러 유자로서의 시대정신에 충실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 직당의 학문과 출처대에는 아주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직당 선생의 학문 범위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유교 사상, 철학 사상의 정수로 성리학이 있습니다. 성리학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생활화하자. 즉 유교의 생활화죠. 이것을 위해서 예학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말이죠. 서세동점의 시기 아닙니까? 잘못하다가는 이 유교의 도맥이 끊기게 생겼어요. 유교 문화의 전통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춘추 정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당 선생의 학문의 세 갈래는 세 가지 범주는 성리학, 예학, 춘추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예학 얘기가 나왔는데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직당 선생의 저술 가운데 항예유범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저술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연구를 하든지 간에 연구를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후기 이래 예학 관련 여러 저술들을 보면 대개 관혼상제에 관한 것이 다수를 이룹니다. 이에 비해서 이 항예유범은 학궁의절, 거가의절, 거향의절 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편술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학궁이라고 하는 것은 학궁이라는 것은 학교죠. 학교. 이건 국가적 차원입니다. 거가 이거는 개인적 차원이죠. 거향 이건 사회적 차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한 그런 책입니다. 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구도로 이 책을 저술한 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학궁의절을 앞세운 것은 역시 유교 이념을 확보하고 계승하는 데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아마 이런 것을 시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거가와 거양을 보탰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예질이 유교 공동체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넣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정신과 춘추 대의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직당 선생은 500년 유교 문명을 자랑하는 조선을 동방의 중화라는 의미로 동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화와 동화는 서로 다른 게 아니다. 라고 하여 일치시켰습니다. 중화가 중화로 된 까닭,
동화가 동화되는 까닭을 똑같이 세 가지로 모았습니다. 자, 첫 번째, 삼강오륜지 중 삼강오륜을 중하게 여긴다. 중화나 동화나 다 이게 첫 번째다 이거죠. 두 번째는 예약 문장이 성대한 점이다.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 예약 문장 지성. 이게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학 연원이 바른 점. 도학 연원 지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다 보시면 특성을 발견할 수 있죠. 한결같이 문화적 자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문의 기초인 성리학 부분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직당 선생은 우선 율곡이로부터 의당 박세화까지 이어진 노론 낙론계의 계통을 이었습니다. 이 직당 선생은 성리학에 대해서 성리학은 해석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시대 정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처한 시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학통과 당론을 좀 넘어서자. 이제 도대체 분열은 좀 지양하자.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이제 학계가 좀 화합을 하자.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늘 표명을 하셨습니다. 성리학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직당 선생은 율곡계통의 학자이지만은 우주론이 아닌 가치론에서는 이치이자, 이기에 있어서 이와 기가 있죠. 근데 이를 매우 중시합니다. 이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주기론, 주리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대개 성리학과 이런 정치적 이념을 하나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직당 선생은 이것을 분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걸 자꾸 이렇게 그 하나로 연결시켜 보면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니까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일례로 당시 호론 측에서는 이물성 이론, 인성과 물성이 같지 않다고 하는 이물성 이론을 주장하는 호론에서는 동론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저렇게 인물성이 같다고 하니까, 인성과 물성이 같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서양의 오랑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나라가 그 멸망 지경에까지 가는 그런 화를 갖다 자초하지 않았냐? 예? 이건 인물성 동론 측이 이걸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당 선생은 이것은 학문적 견해 차이지 이걸 정치적으로까지 연결시켜보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이학로 같은 사람들은 그 성리설에 있어서 일곡설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분의 춘추대의, 척사위정 정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거 이거 안 될 일이다 하면서 특히 그 간제학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직당 선생의 성리학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찍이 의당 박세환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형무유하면서 형체가 없고 자기가 없으면서도 유형유의한 기의 주제가 되는 것은 니고, 반대로 유형유의하면서 무형무유의 도구가 되는 것이 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대목을 자주 인용합니다. 성리학은 사실 이거면 됐다. 이거면 됐다. 우리 선생님, 박세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면 사실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당 선생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각각 리와 기의 본분이자 실직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무형과 유형은 본분에 속하는 것이고 유의 무의는 실직에 속한다.
라고 본 것이죠. 이런 비유를 의당 박세화 선생의 제자들은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직당도 예외가 아니죠. 다만 시대 상황이 전리, 이를 높이고 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순선한 본연직이라든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센 호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양하는 문제를 아울러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또 아울러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다. 기에는 본연직이도 있고 호연직이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리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맹자는 양기설, 그런 호연직이 본연직이를 잘 길러야 된다고 하는 양기설을 얘기했는데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당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호연직이라든지 보연직이 같은 것을 잘 배양해야 된다라고 해서 존리양기 넉자를 가지고 일생토록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치론적 차원에서 얘기지요. 자, 당시에 또 명덕이 대학 첫 구절에 보면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신민하며 제 지여지산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명덕에 대해서 니러볼 것이냐 길어볼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 주자는 명덕에 대해서 구중리 응만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죠. 여러 가지 이치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만사에 응한다라고 하는 응만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명덕은 소세종점의 위기 앞에서 꼭 한번 성리학자들이 짚고 넘어갈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직당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덕에 대해서는 주자, 율곡, 우암 이 세 분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합리기, 이와 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다. 합리기, 이도 들어있고 기도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심이 없다. 그러나 굳이 한 글자로 단정하라고 한다면 역시 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자, 니기라고 하지 말고 지금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니기 가운데 그래도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니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명명덕 공부는 니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은 기를 밝히는 것이라면 온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논리죠. 명덕을 기로 봐버리면 기를 밝히는 게 되잖아요. 명명덕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춘추대의와 수도구세 정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학자들은 흔히 그 학문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정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한쪽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그러나 유교는 원래 본령이 채용협입니다. 채와 용, 채가 학문이라고 한다면 사업은 용이겠죠. 이것을 겸하는 것을 유자의 본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수기가 있는가 하면 또 친이 있는 것이죠. 직당 선생은 채 못지않게 용을 중시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그저 초야에 묻혀서 학문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업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존화 양이 척사위정 그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로 학자라면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직당 선생의 생각은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고 도가 망하려는 그런 일대난국 속에서 도를 지키고 세상을 구제할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춘추대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가 춘추를 지었는데 그 의미는 중화를 높이고 이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큰 것은 없다. 맹자가 총 7편이죠. 상하가 있으니까 이제 전부는 14편이 되겠습니다만 7편의 글을 지었는데 그 의미는 한마디로 성인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이단을 막아내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것은 모두 다 주역에서 이른바 양을 붙들어 세우고 음을 누른다. 어금전양이죠. 소위 말하는 어금전양. 양을 붙들어 세우고 음을 누른다고 하는 그런 도에 근본한 것이다. 근데 이것의 공으로 치자면 우임금이 홍수를 막아낸 것, 그리고 주공이 맹수를 쫓아낸 것, 구축한 것, 이런 것에 비할 만하다. 예. 엄청나게 위대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춘추대의가 수십 가지지만 많습니다. 춘추대의. 춘추를 읽어보면 그 대의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 수십 가지, 한 30여 가지가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다른 것보다는 또 존화양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가장 의미가 크다. 양이, 여기서 오랑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선 기준이 문화죠. 문화를 가지고 오랑캐냐, 오랑캐가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 그런 오랑캐를 물리치는 방법으로는 다른 거 없다. 덕을 높이고 예를 숭상하는 것이 가장 크다. 예? 그게 최고의 강령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자, 이걸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존중화하면 자꾸 이 중화를 중국이라고 하는 영토 개념으로 보는데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존중화 양의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다 배부른 돼지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 인도를 수호하여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지키는 근본 방안이 바로 존중화 양의적, 줄여서 존화양입니다. 여기서 중화는 도덕문화, 정신문화의 상징적 개념이지 중국 민족이나 중국이라고 하는 영토 이런 개념이 결코 아니다는 거. 예. 자꾸 이 존중화 양의적을 사대주의, 모화주의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결코 본의가 아니라는 거. 예, 이 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당은 500년 유교 문명을 자랑하는 조선을 동방의 중화라는 의미로 동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화와 동화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중화가 중화로 된 까닭, 그리고 동화가 동화로 된 까닭이 다 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다. 삼강오륜지중, 예약 문장지성, 도학 연원지정. 이렇게 세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 한결같이 문화적 자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보통 19세기 말에 이 척사유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대결국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대결국이란 말은 요새 말로 하면 이 판을 갈아야 될 때다 이거죠. 판을 갈 수밖에 없는 때다 이거죠. 판갈이 또는 판매짐 이란 말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번역할 수가 있죠. 이 대결국의 시기에 등장한 존화양이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설명을 좀 붙이자면요. 자, 조선에서 춘추대의는 역사의 파란이 거셌던 대결국의 시기에 판을 매듭짓는 촉매제이자 진정제로서의 구실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고려 말기 이전까지 춘추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학적, 사상적 차원에서 심화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다시피 고려 말에 포은 정몽주가 존화양이론을 부르짖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시의 존화양이론은 원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명나라로 돌아가자. 원나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요? 우리 민족의 수치심을 갖다 안겨준 민족 아닙니까? 그런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한테 압제를 계속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오랑캐 아닙니까? 이런 오랑캐 원나라의 관계를 끊고 정통 중화민족인 명나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저런 규명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로부터 춘추대의가 비로소 사대부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대부들의 책상에 춘추가 읽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랑캐 원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기폭제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고려 말에
존화양이론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났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가를 한번 보시죠. 이후 춘추대의와 화이론이 학계와 정계에서 한바탕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것은 조선 인조 때 두 차례 호란과 그 다음에 1644년 명나라 멸망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똑같은 춘추대의 존화양이론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대마다 다른 양상으로 드러났죠. 명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북방에 그 조무래기 같은 오랑캐한테 명나라가 망했습니다. 조선의 지성인들에게는 천번지복, 즉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대변란, 변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질서를 뒤바꿔 놓은 일대 충격 속에서 지성인들은 당시를 문명과 야만의 갈림길에서 중대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완전히 야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대결국의 시기로 판단한 거죠. 집권 세력이 있던 서인계를 중심으로 대명의리론, 북벌론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학계 정계가 전반적으로 명분론이 득세하였습니다. 세 번째, 춘추대의가 나중에 또 재점화합니다. 언제냐?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서양 세력, 이른바 양이 서양 오랑캐가 직간접으로 침략하면서 선비들 사회, 지성인들 사회에서 위부심이 고조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말선초에 춘추대의가 부각됐죠. 그 다음에 호란 및 명나라의 멸망 직후에 또 춘추대의가 부각이 됐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등 그런 이후에 또 그 춘추대의가 부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민족의 명운을 바꿀 만한 대사건 뒤에는 어김없이 춘추대의가 고조됐습니다. 이른바 대결국의 시기죠. 판이 바뀔 수도 있는 당시에 문화적 자주권을 외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 자주권을 부르짖기도 하였습니다. 춘추대의, 춘추 정신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문화적 자주권이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어서 외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치적 자주권이 중요하다라고 부르짖기도 했다는 거죠. 자, 이 춘추대의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직당 선생은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천번지복의 대결국의 시기에 지성인 모두가 여기에 앞장서야 한다. 다른 방법이 따로 없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직당 선생이 생각하는 춘추대의는 존화양의를 골자로 한 것입니다. 춘추대의는 한 30가지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화양의를 골자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몽주, 송시열, 이항로를 그 정맥으로 보았습니다. 이건 춘추대의를 가지고 봤을 때 학통이 이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몽주 앞에다 주자를 넣어가지고 주자, 정몽주, 송시열, 이항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성리학을 가지고 본다면 달라지겠죠. 근데 이건 춘추대의 사도, 춘추대의 화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정맥으로 받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직당 선생은 일생토록 송시열의 학문과 사업을 받들었습니다. 화서 이항로의 이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춘추대의는 학파와 당색을 초월하는 절체절명의 대명제였습니다. 여기에 무슨 남인이 있고 북인이 있고 서인이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존화양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도한 양회, 서양 그리고 외적의 정치적, 문화적 침략을 막아내고 인도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춘추대의의 사도, 본인이 송시열 선생이 자기 자신을 춘추대의 사도로 이렇게 자임을 하셨죠. 이 송시열 선생은 엄청나게 존성을 했습니다. 그 시 두 수가 있는데요. 이 시 두 수를 읽으면 송시열을 존중하는 그 시 속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100% 담은 겁니다. 백록동정원, 백록동안에 서원이 있다면 황리와 강상루, 여주 거울에는 강한루가 있다네. 강한루는 송시열 선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상전, 일신법, 대대로 하나의 신법을 전하며 대의 강춘추, 대의는 춘추를 강론하셨다네. 두 번째는요. 창호 월락 견제야 창호산에 달지고 두견새 술 피우는 밤 수식 선생 치통십 누다서 우암 선생의 치통한 마음을 알리오. 끝구절 누구라서 직당 지청십 누구라서 직당의 지통한 마음을 알리오. 이렇게 직당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라서 이 나의 지통한 마음을 알리오.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송시열 선생은 매우 존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춘추대의의 화신 이항로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자, 직당 선생은 화서 이항로의 평생 사업, 일생 업적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누구도 나서기를 꺼려하던 시절에 춘추 존양대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는 거죠. 그 깃발을 높이 들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춘추 정신, 춘추대의에 입각하여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송원 화동사 합편 강목, 이걸 편찬했다는 것이죠. 존화 양의의 춘추대의를 선양하는 그런 측면에서만큼은 스승 박세화보다도 오히려 이항로의 영향이 더 컸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 신영수 선생의 말씀 몇 가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화서 이항로를 칭찬하면서 나온 얘기죠. 처음 양의가 강화를 요구할 적에 곧 성인의 도리와 화하의 맥이 존망에 달린 시절이었다. 그냥 유교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만한 그런 아주 위험한 시절이었다. 그때 화서 이항로가 생명을 버릴 각오로 힘써 그것을 배척했다. 심지어 그 문인이 사형을 당하는 참혹한 일도 있었다. 문인 홍제구란 사람이 있었죠. 홍제구란 사람이 고종한테 상소문을 올립니다. 전하께서는 척사위정과 관련해서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까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불경죄로 참형을 당했죠. 그걸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문인이 사형을 당하는 참혹한 일이 있었다. 비록 무리하게 물을 건너다가 이마까지 빠졌다고 말들을 하지만 화서가 서양 세력과의 강화를 배척하고 사람 사는 도리, 인도를 주창한 것은 온 세상의 공론이다. 이거 직당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존양대의를 갖다 높이 기치를 들었고 그 다음에 화동사 합평감록, 송원 화동사 합평강목 이 역사책을 편찬한 일로 말할 것 같으면 우암 송시열 이후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일대 사업이라고 하겠다. 가장 심상치 않은 것은 하늘이 조선 말에 이 노인을, 화서죠? 이 노인을 세상에 내보낸 사실이다. 엄청난 평가입니다. 그래도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도가 다 망해가는데 하늘이 무심치 않고 이 화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내려보냈다는 거죠. 이 노인은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화서에 대해서 성리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는 그 간지학파 학인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화동사 합평강목은 실로 우리 동방의 나라가 있은 이래 일찍이 없었던 문제다. 곧 노나라 때의 춘추가 따로 없다. 바로 이게 노나라 때 춘추다. 또 송나라 때 통강강목이다. 극찬을 한 거죠. 극찬을 한 겁니다. 이 의당학파에 끼치는 화서학파의 영향, 화서의 영향은 우리가 따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맺은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당은 정통 보수 유림이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유교 원리주의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직당은 1876년 개항 이래의 변화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사람은 관점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변화다. 좋은 쪽으로 변화했다. 눈부신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지만은 직당은 그 변화상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외세에 의한 타율적인 변화다.
그리고 변화도 아주 나쁜 쪽으로 변화했다라고 본 겁니다. 한편 직당은 당시를 난세로 보면서도 그 원인을 유교의 이념과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데서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막 소리를 갖다 지르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데서도 유교 비판에 대하여 치열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교의 본질을 알리는 데 힘을 썼습니다. 유교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강했던 만큼 현실 인식에서 한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조금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분이 살았던 시기와 오늘에 살았던 시기를 같이 놓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와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피나는 삶을 살았던 그의 일생, 그리고 지성으로 일관된 그의 정신은 오늘의 높이 평가를 받아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당 신영국의 학문강과 춘추대의로 논평문을 발표하게 된 충남대 철학가 이영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이렇게 학술대회를 이제 관계 없이 진행하게 돼서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어떤 변수가 있어도 또 이렇게 의당학파에 대한 연구는 계속된다라는 또 의지를 보여주는 거이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또 학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주최 측에서 이제 준비하시는 고생 많으신데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그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먼저 서론에서는 이제 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직당 신영국의 성리학, 예학, 그리고 이론을 어떻게 논의하고 계신지를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6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우선 첫 번째는 직당 신영국은 의대학 박사를 대표로 하는 의당학파의 정맥을 이은 학자다. 그래서 의당, 회당과 함께 직당에서 3당으로 일컬어진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당은 정통 보수 유림이다. 그래서 유교 원리주의자로서 개항기 유교 비판에 치열하게 대처하였고, 유교의 본질을 알리는 데 힘을 썼으나 현실 인식에는 아무래도 유학자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직당의 일생은 수사선도다. 그리고 그의 당시 상황에서 그 수도의 방법은 바로 조나양이 척사위정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의 원리적인 면과 시대 정신에 충실하려 했다는 점, 이런 점으로 이제 유자로서의 학문가 출처대에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직당의 성리학은 율곡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노론 낙론계 계통을 이은 것으로서 학통과 당론을 넘어서 학계의 화합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 당시 상황이 천번지복 그리고 대결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시기에 지성인들은 모두 다 조나양이나 척상위정에 이제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춘추대의는 조나양이를 골자로 정몽주, 송시열, 이항로가 그 정맥에 있고, 그리고 송시열의 학문과 사업을 받들고 이항로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춘추대의가 학파나 당색을 초월해서 이 절체절명의 이 시대, 이 시기에 양가 외에 그 정치적, 문화적 침략을 막고 인도를 재확립해야 된다라는데 이제 직당 학문에 의의가 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직당은 성리학과 춘추대의를 학문적, 이념적으로 체계화하는 한편 이제 학례 유범이라는 책을 서술해서 이 교육과 실생활을 통해 유교를 복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 그리고 춘추대의,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뿌리고 줄기라고 한다면 예를 통한 유교의 생활화가 바로 가지면서 꽃이다. 그래서 이 성리학, 춘추대의 그리고 예를 통한 유교의 이 생활화, 이 세 가지야말로
이 직당 학문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 규명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발표자인 최영성 교수님께서는 직당의 이제 성리학, 예학 등 학문의 본질을 밝히고 춘추대이나 조나양이 그리고 학예 유범의 교육 등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를 해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결국의 시대 성리학과 춘추대이론을 바탕으로 이 직당의 시대 정신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논문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선행 연구가 몇 편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이하게 글을 쓰셨는데 그러면서도 아주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다 담고 계신 면에서 정말 훌륭한 옥고를 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발표자의 열의 그리고 노고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저는 이제 발표자께서 워낙 이렇게 탄탄한 연구 역량을 갖고 계신데 좀 레벨이 비슷했어야 되는데 저 한편으로 제가 이제 직당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었고요. 다만 이제 의당 박세하를 이제 성리학에 관계돼서 이제 2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직당까지 이제 범위를 넓혀서 공부한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심층적 분석을 하고 논평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논평문을 짧은 하루 이틀 사이에 2편을 써야 돼서 사실 이제 읽으면서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 단상들 그리고 궁금증들 이걸 이제 질의하는 방식으로 논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론에서 2가지 교수님께 질문,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한 질문이고요. 이제 2번째는 교수님과 같은 맥락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제언 같은 거였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발표자가 이제 직당이 노론 낙론계다라고 이제 단정짓는 표현이 이제 곳곳에서 보였어요. 그것이 틀렸다라기보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다 보니까 반대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7쪽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호락학파의 인물성 동부동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직당집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동론과 이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호락 양문에서 함께 본 곳이 있고 다 같이 일대 유연으로 기결된다. 그 잘못 이해한 사소한 부분은 후세에 공의가 저절로 있을 것이다. 어찌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공격할 것이며 인물성 동론이 이적 망국의 화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저희 1번이라고 제가 이제 밑줄 그은 부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호론 측에서 인물성 동론이 결국 이적을 끌어들여 망국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역비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낙론계로서 호론계 입장을 왜 이렇게 공격하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라는 입장에서 이제 역비판한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한 듯 하지만 사실은 낙론을 비유하고 있는 거다, 변화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론에 다 일리가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다른 한쪽을 비판할 수 없다는 생각을 통해서 직당이 이 문제를 학문의 근본처가 아닌 강설의 차이점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든 생각은 이 직당의 학문 또는 의당학파의 정체성과 결국은 관계되는 질문인데요. 이 직당이 이제 스승은 의당 박세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당 박세하의 스승은 이제 이사현이라는 분인데 그 이사현이라는 분은 그 낙론계 인물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홍직필의 이제 문인이었던 분이에요. 크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사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홍직필의 문인인 것은 분명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 학문에 가서 10년 동안 수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낙론계 인물과 주로 교유했고 낙론계하고 가깝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의 이 표현도 저는 당연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문 자체 또는 성리학에 있어서 인물성론만을 놓고 보면
호론계 입장이나 아니면 적어도 이것이 너무 무리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호락 절충론자로 규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당, 회당, 직당으로 이어지는 학통의 기원이나 그 정체성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뭐 호락 절충론 아니면 호론계 이 생각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의당 박세아는 영흥에서 이제 강학을 했는데 그때 이사연의 문화에서 10년 동안 출입했고 그래서 매산 홍직필의 유파다라는 이제 그 인근의 평가를 받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의당 스스로가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이 사연에 대해서 스스로 사생의 예를 알지 못했고 학문하는 도리를 알지 못했다라고 수레하고 있어서 이 사연의 그 영향보다는 오히려 독자적 노선으로 이 의당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금장태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서도 이 기호의 5대 학파다라고 지칭하실 때 화서학파, 노서학파, 간제 그리고 연제 심석제 학파 이 네 개의 학파에다가 플러스 이 의당 학파 이렇게 해서 기호의 5대 학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화서 학파하고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의당 학파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색깔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단순히 낙론이다라고 이거 항맥만 가지고 판단하는 데는 이제 조금 섣불릴 수 있지 않을까, 단정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거는 화서 이학로에 대한 직당의 입장이었는데요. 이제 이 최 교수님께서 이제 사쪽에서 직당이 의당 학파 학인들을 제외하면 성리학을 주제로 한 서신 교류의 대상이 그리 많지 않다. 다만 화서학파 학인들과 성리학 관련 담론을 나눈 것이 주목이 되고 또 12쪽에서도 이학로의 학문과 출처대의에 대한 열렬한 지지, 즉 심혈성복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교수님이 말씀하신 논거들을 놓고 보면 과연 이 직당이 화의론을 수용하고 있는 만큼 특히 뭐 앞서 얘기하신 대로 화서 이학로를 정말 심과 열을 다해서 따르고 복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화의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인물성론에 있어서는 긍정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서학파와 이 성리학 담론을 주고받았다는 이유가 다른 학파와 교류가 전혀 없어서라기보다 이 화서학파만의 그 성리학설과 뭔가 상통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이제 관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화서는 낙론계에 가까운 인물이었으나 제가 이제 사실 이 부분에 좀 오타가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 호론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빨갛게 체크해놔서 낙론으로 좀 바로잡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론계에 가까운 인물이었지만 그는 이제 이기묘합을 인정하면서 그걸 또 심화시켜서 결국 이제 심주리설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심주리설이 어떻게 탄생했냐면 호랑논변의 두 측면을 절충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성 이론을 주장했던 한원진을 비판하거나 인물성 동론을 주장했던 낙론의 이재, 김창흡 이런 낙론계 인사들을 또 비판하면서 스스로의 독자적 성리학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뭐 김근호 교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호락 절충론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제가 근거를 봐서 그럼 이렇게 본다면 직당이 화의론적 근거로서의 화서의 인물성론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 호론계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호락 절충론자의 해석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근거는 이제 낙론계에 대한 직당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발표자가 이제 11쪽에서 학술상으로는 낙론계 학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의당학파 학인이었지만 출처 문제를 놓고는 정통 낙론계 일부 학자와 견해를 달리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위의 글에 의하면 간제의 출처는 전제에서 비롯됐고 전제의 출처는 노주, 매산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논리로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학통을 무시할 수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2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제 교수님의 표현으로 보면 과연
전제는 우리가 전제 임원회 간제 이제 스승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매산 홍지필 노조 5위상으로 이제 이어지는 대표적인 낙론계 인물들인데 이 인물들의 이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면서 학통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같은 낙론계 인물로서 굉장히 이 정통주의, 도통의식을 강조하는 이 의당학파, 직당의 학설로 과연 이것이 가능했을까? 물론 이제 출처를 중요시하는 그 시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쩌면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특히 2번만 놓고 보면 직당이 호론계로도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앞서 봤던 일회에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중립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낙론의 입장에서 호론을 비판했다라고 한 게 그게 1번이었는데요. 그 해석도 달리 그러니까 관점을 관리해놓고 해석을 하면 중립을 표방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호론의 입장에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낙론도 포용해서 봐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 즉 최 교수님께서 또 저에게 또 고견을 또 주실 것 같아서 또 한번 요청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사실은 뭐 이거는 의문점이라기보다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교수님과 사실은 뜻은 같으니까요. 그래서 재원격인데 우리가 이제 6쪽에서 심을 주제 운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에 속하는 심의 주제성을 인정한 것은 직당을 비롯한 의당학파의 독특한 관점인 것 같다. 그래서 화사학파 학인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학자들의 경우 주제를 리로 작용을 기로 보는데 의당학파 학인들이 생각하는 주제는 일종의 작용을 말한다. 그래서 발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작용과 작용의 근거를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보려는데 주안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그 마지막에 작용과 작용의 근거를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주제의 개념을 발로 본다거나 기가 주제한다라고 표현하는 학파들은 없지만 이들이 왜 주제의 발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됐냐? 작용과 작용의 근거를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주안을 두다 보니까 이런 표현까지 갈 수 있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표현이 의당학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관점이고 이것이 바로 의당학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의당학파는 정통 주자주의고 율곡이나 우암의 도통을 매우 중시하였고 그리고 당시에 인물성론이나 명덕, 주리, 주기설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적 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표현하신 대로 소치지시 부득불이 그런 상황에서 수사선도해가지고 조나양이 위장척사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의당학파에서는 송시열의 학문이었고 그리고 이학로의 이제 말 그대로 출처였던 거죠. 그래서 그 두 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또 비판했던 간제나 그리고 노사도 마찬가지로 성리학설 왜 자꾸 분기시켜서 혼란을 가중시키냐. 우리 말 그대로 도를 행하는데 더 치중하자. 뭐 이런 입장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던 이 의당학파의 특징, 직당학설의 특징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당에서부터 해당, 직당까지 이분들은 사실은 독자적인 성리학설을 남기는 것조차 꺼려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당, 직당이야 뭐 자세히 그 연구는 안 해봤지만 이제 직당이야 연구를 안 해봤지만 이 의당을 연구할 때 보니까 왜 지금 더 보탤 게 없는데 그 주자나 율곡의 학설에 또 우암의 학설에 뭐 이렇게 말을 보태냐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해서 어쩔 수 없이 말년에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성리학에 대한 결론을 짓고 싶다라고 하면서 글을 남기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이 해석을 남기는 것조차도 꺼려했지만 이걸 부득이해서 남기고 나름의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의당학파 나름의 원칙에 따라서 율곡이나 우암의 심식이 그리고 기발의승 일도설 이것을 의당학파식으로 재해석하고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는 사실 논리상으로는 어찌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표현을 좀 달리함으로써 기의 작용성 그리고 그것이 기바리승의 어떤 그런 상호적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한 근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의당학파나 화서학파, 왜냐하면 또 화서학파의 한 부류다라는 또 평가들이 일부 있는 게 또 의당학파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니까요. 오히려 이게 아니라 화서학파 그것이 이제 영원히 결벌할 수 있는 의당학파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이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뭐 직당에 대한 연구도 없이 이렇게 논평하게 돼서 뭐 학자를 같진 않아. 아직은 어린 학자지만 양심적으로 조금 부끄럽고 교수님께 좀 너무 죄송한데요. 그리고 또 학기 말이다 지금 너무 어수선한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제가 또 좀 더 서둘러서 이 논문을 좀 심층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만 이제 손쉽게 이렇게 교수님을 만나서 직접 이렇게 궁금한 것을 듣고 그럼 제가 이런 논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현답을 내려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이런 현답을 해줄 교수님의 그 아량 그리고 내공 이런 거에 이제 감사드리고 기대한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평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영자 교수님 그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학술대회가 다 10월 이후로 미뤄졌잖아요. 네. 저는 한 주에 발표를 2번까지도 해봤습니다. 정말 한꺼번에 밀리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한 논문의 구성과 내용에 미흡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이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통 얘기를 이제 먼저 좀 꺼내야 되겠습니다. 의당 박세와 그 문인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들의 학문의 뿌리가 노주 오이상 유명하죠. 그 낙론의 아주 대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제자인 매산 홍직필 이렇게 내려오는 노론파 낙론 계열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매산 홍직필 쪽에서 나중에 갈래가 2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한쪽이 전제 임원회인데요. 임원회의 제자가 또 간제 전우입니다. 이제 의당 쪽은 이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요. 의당 박세와 쪽은 거리가 먼데 이 직당 의당 박세와로부터 직당까지 이어지는 이 계열은 전제 임원회 간제 전우 쪽으로 이어지는 계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척사 위정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척사 위정에 대한 논의는 했지만 뭐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은 낙론계 내부에서 정치적 노선 차이, 그다음에 견해 차이로 보야 옳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학통이면서도 이제 그 19세기 말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견해를 달리했다. 견해 차이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의당학파는 독자적 학통으로 볼 수 있는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많지만은 학문하고 이 척사위정 쪽을 떼서 보면은 대체로 존화양이 척사위정의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 이 점이 다른 낙론계하고 좀 다르다. 이 점을 가지고 보통 좀 그 독자적 학통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뿌리는 역시 오이상 홍직필로 이어지는 낙론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직당이 주고받은 그런 편지들 보면 거의가 낙론계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호락학파의 학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호론과 낙론 이게 300년 동안 내려간 논쟁 아닙니까? 네. 결론이 안 났죠 결국은. 그 두 학파에 대한 학설에 관해서 직당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둘 다 각자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다. 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학술상의 견해와 정치적 노선 이런 건 따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확고하게 표명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학설은 학설이지 정치 노선과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너무
직결시켜 보지 마라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서로 연결고리가 없다면 성리학을 왜 공부합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겠죠. 연결은 되는데 이제 이 직당 신영국 선생은 좀 달리 이렇게 두 가지로 봤으면 좋겠다,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호론에서 인물성 동론이 이거 이적을 끌어들여가지고 오랑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망국을 가는 초석을 놨다. 이런 비판을 막 해야 됩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마냥 외면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는 없었겠죠. 따라서 자신들의 학문적 뿌리인 낙론의 이론과 함께 호론의 이론까지 아우르며 그 장점을 함께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정치 노선이 척사위정, 서양 세력, 사악한 서양 세력과 일본 세력을 몰아내고 바른 학문인 유학을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척사위정을 부르짖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물성 동론만 가지고는 척사위정의 논리를 제대로 구사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화서 이학로의 경우가 그 선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점에서는 화서학파하고 의당학파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그런 점에서 아류라고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류라고 볼 수 없죠.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실례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학로나 직당 신영국 선생이 서세동점의 그 어려운 시기가 아닌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였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 절충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절충이라는 용어는 좋은 말이죠, 원래. 이쪽과 저쪽에서 좋은 점을 따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다시 짠다는 얘기가 좋은 말이죠. 근데 오늘에 와서는 이 절충이란 말이 이상하게 변해버린 것 같아요. 그 단순한 뉘앙스 차이가 아니고 절충이라는 말을 딱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끌어다가 그냥 따다가 뭐 하나로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좋은 말이지만 혹시라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표현이 없을까?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호론과 낙론이라고 할 때 또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호론과 낙론은 우선 학설상의 개념이죠. 학설상의 명제죠. 근데 사실 이게 정치상의 명제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절충이라고 해버리면 학설과 정치적 노선을 절충한 것이냐, 학설뿐만 아니라 그것까지도 절충한 것이냐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알아듣겠는데 조금 다른 표현을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직당의 인물성론은 동론이냐 호론이냐라고 하는 그 점에서는 우선 자기 학문의 뿌리인 낙론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시대가 또 달라졌기 때문에 서세동점의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동론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낙론의 입장에서 호론의 견해를 경청하고 이해하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선생님은 호론의 입장에서 낙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셨는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학로와의 관계, 화서학파의 관계인데 학통상의 계열로 따지면 낙론에 속합니다. 우선 화서 이학로의 스승이 죽촌 이웃신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누구의 손자냐면 택당 이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후손이죠. 그분은 기본적으로 율곡의 학설을 큰 틀에서, 물론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면 다른 점이 많지만 큰 틀에서는 율곡의 학설을 인정하면서 다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서양 세력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이런 엄청난 시대적 위기 아니냐, 이런 위기 속에서 성리학도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기조에 따라서 시대에 맞게 성리설을 해석한 것뿐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학로가 기보다 니의 위상을 드높인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이학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태평시절에 태어났다면 니가 아닌 기를 주장했을지도 모르겠다.
자, 이것은 거꾸로 보면은 주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은 시대가 절박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니의 위상을 그 기의 위상을 시대가 내가 태평 시절에 했다면 네. 입이 쓰도록 기를 얘기했을 네.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너무나 절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니를 주창한 거다. 네. 예, 그렇죠. 네. 예. 더 나아가서 존화양이 척사유정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의당학파와 하수학파가 잘 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니를 주장하는 강도로 보면 화서에 비해서 의당학파가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은 이쪽의 의당학파도 니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가치론적으로는 우주론적으로는 니 관계를 또 나름대로 보지만은 가치론 측면에서는 당시 시대가 그러니까 역시 니의 위상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그 점에서는 매우 잘 통합니다. 이에 비해서 기정진의 경우, 노사 기정진의 경우는 그 요새 학계에서 니 이론론자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리론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정도로 니를 중시했다는 말로는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기호학파에서 이 기정진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일곡의 논리를 무시하고 완전 다른 쪽으로 논의를 전개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직당 같은 사람이 바로 장군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한다라고 하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력을 믿고 막 까불어대는 것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 기정진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면 바로 장군이라는 말을 썼는지 저는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멋대로 까부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제 그런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문적 독자성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의당학파의 독자성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거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또 한 가지로는 한편 좀 생각해 볼 게 있다. 독자성을 따지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다. 학자에 따라서 또 뭐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잘 보시지만 뭐 우리 같은 충청도에 있지 않습니까? 충청학이란 말을 막 예사로 씁니다. 제가 또 부여 출신인데 부여학이란 말을 막 쓰거든요. 이 학자뿐만 아니라 학파라고 썼을 때는 뭔가 다른 것과 다른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정체성, 특수성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다른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도 그냥 지역 명칭을 따다가 뭐 학자를 붙이거나 무슨 학파라고 붙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쓰더라도 여러 가지 기준을 갖다 놓고 하나하나 합당한 걸 따져가면서 아주 정제되고 세련되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은 조금 조심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더더욱이 조금 안 될 것은 편의상으로 분리하는 거. 내가 책 쓰다 보니까 뭐 이거 다 율곡학파로 쓸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나눠보자라고 하는 식의 편의상의 분류 같은 것은 조심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그렇지 않으면 궁금한 질문이고 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고요. 시원스러운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도 그런 이제 꼭 그렇다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보다는 이렇게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 충분히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낙론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런 약간 기존의 그 다른 학파들하고의 그 독자성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부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네, 저도 충분히 좀 공감하는 바라서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